3.11와 같은 형태의 개혁이 일어난 이후의 국민연금은요, 아마 인류 역사상 그렇게 좋은 연금이 없을 거예요. 내는 돈 대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지속 가능성이 확실한 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미 그 시점을 놓쳤거든요. 네. 보험료도 지금 세대든 다음 세대는 12%만 내면 돼요. 지금 세대 정부든 다음 세대 정부든 매년 GDP 1%만 태우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세대 간 형평성이라든가 지속 불가능성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1,000조 원 넘는 기금이 있고 1,800조까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조금만 더 자기 역할을 하면 전 국민이 편안한 빈곤해지지 않을 정도의 연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단군 이래에 가장 많은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만 60세가 돼서 연금 가입해서 이제 몇 년 지나면 다 이탈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남아있을 때 보험료도 올려야 되는 거고, 지금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재정 투입을 시작해야 미래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을 없다 이제 쓰시면서 한국의 연금 상황에서 가장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자가 셋이 있으니까 약간 생각은 다른데 그래도 저희 셋이 공감했던 거는 그냥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것. 아, 이 구조가?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좀 같이 봐야 되는 제도인데, 일단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연금만 떼어놓고 볼게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되는 것, 그건 사실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기금 고갈이 되는 시점에는 아무리 봐도 노인 인구 대비 젊은 인구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막 30%, 40%를 내야지 약속된 돈을 국민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내야 될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까 그 지금 이제 80년대생, 90년대생 이런 분들이 좀 2000년대생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세금이고 나는 못 받고 그러니까 없애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게 세대 간 불형평성이라는 것과 동치가 되는 게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노인분들이 그게 연금이든 아니면 어디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료를 받든 자신의 호구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인분들이 절대 다수면 그 사회가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조금 해드려야 되는 노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인구의 그 폭이 넓어져야 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직은 좀 모자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죠. 지속 불가능해서 형평성이 없다. 두 번째, 돈이 적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슈는 사실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 당연히 뭐 더 내고 덜 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망가져요. 그냥 여기에 많이 주자라고 하면 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소스가 있잖아요. 재화가 있는 거고 다음 세대도 쓸 수 있는 재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밸런스를 잘 찾아서 지속 가능성도 확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대 간의 형평성을 확보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소득 보장을 이루어주는 그런 대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책에서 그게 최적화인데 지금 최적화를 그 연구를 최선 다해서 하셨으니까 날카로우십니다. 정확히 그 주제에 맞는 그 해법을 찾는 방법론을 이제 얘기하게 되신 거네요. 근데 또 유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0단, 1단, 2단 그 3단 구조에서 그래도 0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좀 점점 더 비보편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얘기는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은 약간 묶어서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연금 제도 안에 안 들어오시거나 앞으로 안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 현 연금 제도가 간다는 게 연금을 받는 사람의 지속성 문제도 있지만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예상이 돼서 그러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정부에서 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이 현재 33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40만 원을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기초연금으로 지출되는 정부 예산이 24조 원입니다. GDP의 1%를 약간 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노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세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X세대, 네. 우리 같은 X세대, 네, 그 앞에 이제 86세대, 그리고 그 뒤에 80년대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이 조만간 오거든요. 30년 뒤에는 와요. 그러면 그때 기초연금이 현재 추계에 따지면은 GDP의 4.5%. 와우. 그러면은 100조입니다. 100조, 현가 기준 100조네요. 100조. 그러니까 현가 기준 100조를 만약에 기초연금이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한 2050년, 60년 이후에 정부는 기초연금으로 매년 100조를 태워줘야 돼요. 그래서 기초연금만 장기적으로 100조가 태워지는데 국민연금도 지금 국민연금 고갈은 전 국민적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고갈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지급해야 되는 연금액이 아까 기초연금이 100조 되는 그 즈음에 GDP의 10%쯤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200조인데 어쨌든 그 세대도 우리만큼만 보험료를 낸다고 친다면 현재 우리 세대가 내고 있는 보험료는 GDP 한 2.5에서 3%쯤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GDP의 7%만큼을 더 태워줘야 약속된 국민연금을 받는 거예요. GDP의 7%면은 얼마죠? 한 150조? 160조? 그러니까 기초연금 플러스 국민연금으로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먼 미래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은퇴할 때. 그러니까 최 작가님하고 제가 은퇴할 그쯤이 되면 그때의 정부는 매년 삼전 시총의 한 3분의 2 정도를 태워줘야지 이게 굴러간다는 거거든요. 아, 요즘 삼전 시청도 쪼그라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5만 전자가 된 걸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유, 진짜. 네. 지금 연금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좀 누더기가 된 측면이 있어요. 네, 약간 누더기스럽네요. 사실 국민연금에도 기초연금 성격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초연금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앞서서도 말씀을 사각지대가 드렸지만 너무 넓으니까요. 아니, 아예 국민연금의 어떤 대상자가 아닌 노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소득을 드리려면 기초연금밖에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88년 이후에 어쨌든 연금을 든 세대한테도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주듯이 계속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퀘스천 마크란 말이에요. 기초연금을 70%가 아니라 전 국민한테 깔아주든지 영층으로 아니면 정말 가난한 노인들한테 집중해서 주든지 해야 되는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70%나 되는 사실상 굉장히 광범위한 기초연금을 주고 있고 거기서 이제 국민연금이 1층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에서 1층은 이 약간 고소득 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연금급여의 상당 부분을 이 저소득층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쪽 그 기초연금 혜택에선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기초연금 혜택도 못 받고 자기 연금은 저소득층한테 또 나눠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부분 적립식이기 때문에 순적립식이면 내가 낸 만큼 받을 거라서 그 부분에 페널티가 없는데 부분 적립식을 하니까 기초연금에서는 또 탈락되고 부분 적립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면서 저쪽으로 또 주니까 자기가 납부한 만큼도 못 받으면서 가장 페널티가 센 세대가 소득 조금 있으시고 근데 또 저소득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기초연금이 30만 원인데 부부가 같이 받으면은 한 8만 원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한 사람들이 받는 평균 급여이 2만 원, 3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돈을 내나 안 내나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또 국민연금을 좀 가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국민연금이 자꾸 쪼그라드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쯤 되면은 마치 이게 그 정부 정책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게 위험한 말씀을 국민연금을 이제 힘을 빼기가 너무 좋은 것이 기초연금에 힘을 주면은 국민연금의 힘이 자동으로 빠지네요. 근본적으로 그런 모순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지만 그럼 우리나라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양질의 근로소득을 하는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 군인은 좀 하여튼 좀 별개라고 치더라도 이런 분들은 또 여기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지금 정규직 노동자랄까요? 네. 그러니까 좀 고소득이면서 연금 납부하시는 일부인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국가도 아무 역할 안 하고 있고 공무원이나 이런 공적 쪽에서 하는 근로소득자들도 다 빠져 있고. 그러니까 연금 운명 공동체가 아니네요. 그렇죠. 정리하면. 그렇죠.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결국은
이거 결국 내 노후소득은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한국은 되게 각자 도생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미래를 봤을 때 국민연금이 사실 아까 제도냐 기금이냐 했을 때 제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금이 없어도 연금을 준다는 그 제도가 유지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기금이 고갈되면 과연 국민연금이 나한테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기초연금으로도 지금 20몇 조 나가는데 나중에 100조 막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또 재정에서 그 돈 다 조달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못 준다고 생각하니까 기금 다 떨어지면 나한테 연금 못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래도 어차피 기초연금 받으니까 이러면서 기초연금 많이 달라고 막 요구하기 시작을 할 거고 이것이 되게 정치공학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선거에 되게 중요한 키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연금은 기금이 있을 때는 국민연금이었는데 없어지고 나서는 되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가 있고 그거를 또 아까 약간 비판하셨던 그 사적연금 쪽에서는 봐라 그런 세상이 오면은 사적연금이 중요해지니까 개인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적극적으로 가입해라 이제 순수 미국식으로 가자 약간 이러면서 되게 한국의 미국화였네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낮고 그걸 연금을 받을 때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애초에 그 다층 연금 체제를 얘기했던 약간 보수 쪽에서는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국민연금이 아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없애기에는 일을 너무 잘해버려가지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풍족한 노후를 약속할 만큼의 소득을 주고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 봐라 다층 체계가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서 연금으로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못 미치죠. 평균이 그렇다고 치면은 거의 빈곤선 수준으로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모두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19%지만 아마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 거의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만 만약에 빈곤선의 소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뭐 지금 흔히 유행하는 헬조선이 그때 아마 그게 진짜 피크아웃이죠. 맞아요.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뭐 0층,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강론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왁구라는 표현을 방송에 써. 네, 괜찮습니다. 유튜브 공영 방송. 또 공학 박사로서 왁구라는 표현 쓸 수 있죠. 왁구는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아니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기초연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가지고서 어떤 그 리스크 쉐어링, 그 다음에 롱제비티 리스크. 나는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데 뭐 그걸 맞춰가지고 하는 국민연금이 중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 더 리스크를 취하고 많이 받아갈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싫으면 좀 덜 받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개인연금을 더 태우는 왁구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왁구가 만들어졌어요. 다만 이게 한 발만 들어가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에는 소득 상한이 있어서 월급 한 6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다 똑같이 내거든요. 600만 원에 9%를 내요. 근데 월급 600만 원쯤 받는 분들이 엄청 부자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신이 받을 연금액을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저소득층에게 줘요.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이제 보통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 이런 분들이죠. 연금 보험료 낼 돈도 없고 당장 월세도 못 내겠는데 연금 보험료를 안 내면 압류까지 해요. 근데 또 미래에 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분들도 불만이에요. 또 세대 간으로 보면 앞 세대들은 연금을 가입할 기간이 짧아서 돈을 얼마 못 받아서 이게 뭐냐 뭐 용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후세대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1년에 어떻게 막 200~300조씩 정부가 태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가지는 불만은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왁구는 잘 잡혔고 사람이 불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강론을 요래조래 잘해서 뭔가 좀 100%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그걸 받아가지고요. 어쨌든 책에서는 소위 국민연금 개혁 3.11호라는 거를 얘기하셨고, 3.11호는 이제 조금 알려지기는 했고, 3.11호의 팬들도 많이 생기셨고,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뭐 3.11호가 뭐냐 했는데, 요즘은 연금제도 개혁을 부를 때 이렇게 딱딱 세 자리로 끊어서 부르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일단 3.11호 개혁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뭐 제가 간략히 설명하자면은, 납부율이 현재 9%인데, 이 납부율 9%를 9% 기준으로 얼마나 더 올리냐. 이거가 이제 첫 번째 넘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3%포인트 올려서 11을 만들자, 그럼 그게 3이 되는 거고, 요즘 연금개혁안처럼 4%포인트를 올리자, 그럼 13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앞다리가 3, 4, 5, 이거는 몇 %포인트를 더 올리냐, 이거고, 중간에 있는 3, 1, 2로에 있는 가운데 값은 현재의 이 약간 왁구는 괜찮아 보이지만 들여다보면은 지속 불가능한 이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 외부의 보조가 필요한데, 그 외부의 보조를 얼마만한 규모로 할 것이냐, 그거를 GDP 레벨로 표현해가지고 GDP에 뭐 0.5를 하자, 1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GDP의 몇 %의 연금 기금에 또 추가적으로 보조를 할 것이냐를 가운데 숫자로 두신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저자분 세 분께서는 GDP의 1% 하면은 된다고 이렇게 제안하셨지만, 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GDP 안 넣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항상 빵으로 나오고, 이거는 아까 유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민연금 해봐야 국민연금 받는 사람 말고 안 받는 사람도 많은데, 소위 선별적인데 정부 재정을 굳이 써야 되라고 하면서 소위 갈라치기를 하면서 이거를 빵을 쓰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원 박사님이 안 오셨지만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 측면에서 장기적인 기금운용 수익률을, 그러니까 몇 %포인트를 개선하냐, 현재 4.5였는데 5.5로 올리게 되면은 1%포인트 올라가는 거고, 이걸 4.5를 6으로 올리면은 1.5가 올라가니까 이 1.5를 1호라고 하시면서 이제 3, 1, 1호가 되신 거죠. 그럼 호칭에 따라서 301호도 있고, 뭐 302도 있고, 401, 이게 현재 정부안, 9월에 나왔던 정부안이 401이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니까 되게 편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은, 연금개혁은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앞자리 3이냐 4냐 5냐를 결정하는 거랑 가운데 있는 외부 재정 지원을 0이냐 0.5냐 1이냐 뭐 2냐 3이냐 이렇게 가는 거랑, 뒷자리를 1이냐 1.5냐 2냐 2.5냐 3이냐 막 가는 거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의 최적화가 교수님이 최적화를 연구하시면서 3.11호라고 일단 제안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면 돼요? 네, 맞고, 이제 우리 3.11호의 창시자 김우창 교수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지금 최적화 얘기에다가 좀 교정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뭔가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재정의 1%가 이제 국민연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가운데 있는 그 이 일에 대해서는 개념이 다르다. 예. 이거는 응당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OECD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전 세계 연금 중에서 이렇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연금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연금의 한 20% 정도를 주거든요. 이런 큰 소득 재분배는 없어요. 그래서 OECD에서 뭐라고 했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거는 국가의 역할인데, 너네 국민연금을 들여다봤더니 국가는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고소득 노동자 잘한다. 가입자들이 자기 돈을 떼서 저소득층을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만큼은 국가 재정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진단을 내렸고요. 지금 현재로도 공적연금을 시행하는 모든 나라가 적게나마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정부 재정이 투입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거의 0에 가까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앞에 모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분 적립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너무 많은 보험료를 냈고, 기금이 1,000조 원 넘게 쌓이다 보니까 정부가 오히려 거기에 편승한 거예요. 가입자 돈에 편승을 해서,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뭐 굳이 정부 재정을 여기다 또 넣을 필요가 있나? 이거 갖고는 다른 경제정책이나 이런 데다 쓰고, 어느 정도 고갈이 가시화될 때까지 정부가 돈을 안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당장 정부가 투입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되게 힘들어지는 것하고 똑같이, 지금 현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래 정부가 모든 거를
독박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행동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밀린, 그러니까 우리 김우찬 교수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한 5년, 10년만 먼저 시작했다 그러면 정부 재정 없이도 보험료만 올리고 기금 운용 수익률만 올려도 기금 고갈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이제 필요해진 거고 그동안에 안 냈던 돈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산으로는 1%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개혁을 못하면 그 액수는 더 커져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 정부 연금 개혁을 누가 했어요? 정부 연금 개혁 누가 했냐고요? 정부가 했죠. 정부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연금 개혁을 제때 못해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가운데 값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구나. 정부 재정 예. 투입은 그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응당해야 되는 국민연금이 건데. 좀 부실화됐으니까 내가 지원을 해줄게라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원래부터 공적연금을 꾸려가는 세계 축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가 자기 역할을 안 했었던 거고 이제 문제점이 보이니까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을 하라는 거지. 뭐 국민연금이 부실하니까 공무원 연금이 사실은 지금 그런 상태고 완전히 부실화됐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먹여 살리고 있는 게 현재 공무원 연금의 모습이 그런 거고 국민연금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1,000조 원 넘는 기금이 있고 1,800조까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정부가 조금만 더 자기 역할을 하면 전 국민이 편안함까지는 아니지만 빈곤해지지 않을 정도의 연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3.1조가 뭔지에 대해서는 3.115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이제 서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3.115를 하면은 그러면 결국 뭐가 달라지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가치적인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아마 제 역할은 이제 통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상황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고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상황 인식은 피크아웃 코리아를 보시면 됩니다. 엄청 잘 돼 있습니다. 피크아웃 코리아의 미래는 되게 우울해요. 그 상황의 인식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대안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세이브 코리아 하려고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의 국민연금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치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수치. 그 최 작가님께서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뭐 소득 대체율이 4%고 보험료가 얼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소득 대체율 40%짜리 연금을 내가 젊었을 때 쭉 내서 받아가려면 뭐 기금 수익률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받아가는 구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원가라는 개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가, 납입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몇 %면 내가 나중에 받아가는 돈하고 내가 내는 돈하고 똔똔이 될까? 요거가 사실은 되게 아무도 모르지만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0을 받아가려고 지금 40을 낼 필요는 없고 왜냐면은 이제 미래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수익률이 또 있어서 그러면 뭐 러프하게 뭐 예를 들면 20을 내냐 아니면 뭐 10몇을 내냐 요 원가가 얼마냐고요? 맞아요. 지금은 9% 내고 있는. 지금 갑자기 암산으로 그 수십면에 그 현금으로 할인을 물어보신 역시 원래 천재는 약간 이런 아니에요. 엑셀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 수치는 그러니까 지난 35년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35년간 기금운용 수익률이 6%였어요. 연평균.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기금운용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5.5%까지 맞추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낮은 수치인 5.5%가 기금운용 수익률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소득대체율 40%짜리의 국민연금의 원가는 보험료율 12%입니다. 12% 원가다. 만약에 그게 지난 35년 동안 되게 소름이 돋아버릴 나왔던 그 기금운용 수익률 6%라고 한다면 원가는 보험료 10에서 11%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12% 원가가 아니라 11%의 원가도 되고. 과거 35년만 보면 사실은 원가는 10%여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확실성도 있고 어쨌든 정부에서 5.5를 하겠다고 하셨으니 과거 35년은 우리가 못 하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원가는 12%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9%를 내고 있죠. 그러면 3% 정도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숫자, 그거 기억해 주세요. 와, 첫 번째 숫자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뭐 끝까지 들으면 저 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책에서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연금이라고 저희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물론 그 기금이 쌓이게 된 거는 그 앞에 피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의 노인들을 연금에서 배제하면서 돈이 그렇게 많이 쌓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현재로서는
뭐랄까 축복 같은 거라고 할까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20%씩 막 내면서 네. 받는 소득 대체율을 네. 지금 12%만 내서 우리가 40%를 달성할 수 있는 거는 이것 명목 대체율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 기금의 수익률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라는 숫자가 원가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과거 1988년에 만약에 보험료 12% 소득대체율 40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낸 만큼 받아가는 거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오히려 그 지난 30년간 더 높았으니까 12도 아니었겠네요. 10이에요. 아, 그게 10이에요? 그게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세대가 엄청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갔다라고 하는데, 물론 최초의 도입 시기엔 그런 건 있었지만, 조금 길게 보면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책 이거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 뭐 차관님이나 일부 좀 학자분들이 아니 보험료 20%까지 올리지 않으면 망해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가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험료가 12%만 내면 원가가 딱 맞아서 똔똔이 되는데 왜 20%까지 올리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는 어쨌든 2024년 현재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거둔 보험료 대상으로 얼마를 주기로 국가가 약속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어쨌든 원가보다 덜 걷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걷어야 되는데 안 거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을 보고 우리는 미적립부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미적립부채가 현재 1,700조 원이에요. 1,700조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금이 1,100조가 있는데 만약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그 당시에 원가만큼을 딱 걷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2,800조라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00조가 모자란 거죠. 그럼 요 두 개 숫자는 좀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아니, 너무 큰 숫자여가지고. 그죠? 거의 뭐 기절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이 2,800조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빵 던져놓고서 자, 그렇지만 우리 희망을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아,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숫자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311호라는 디자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그래서 보험료를 12%, 근데 막 소득 대체율 조금 올리면 한 13%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내가 낸 것만큼 받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를 예를 들면 15%까지 올려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12%를 넘어가는 그 3%의 추가의 보험료율은 다음 세대에게 앞 세대의 미적립 부채를 너네 보험료로 갚아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1,700조에 대해서. 아,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어요. 어쨌든 우리한테 12%가 냉정하게 따지면 그냥 수치적 원가인데 더 걷어버린다면은 우리가 아직 안 거친 거에 대해서도 근데 또 지불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금에서 그걸 좀 더 걷기 위해 가지고 이제 미래 세대들이 너희가 좀 더 내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일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20%를 내야지 브레이크 이븐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팩트는 맞아요. 계산은 그렇게 나오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쌓인 어떤 미적립 부채와 앞으로 개혁 이후에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아간다 이 두 개는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미적립 부채를 빼놓고 생각하면 12%, 13%보다 많이 걷게 되면 지금 앞에 있는 PD님한테 60년대생, 70년대생이 만든 미적립 부채를 야 너가 보험료를 내 이러는 거예요. 싫으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311호에서 3은 무슨 의미냐면 보험료로 우리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올려야지 합의가 가능하냐라는 그 지점에서 지금 20대들, 지금 30대 분들도 사실은 보험료 12%까지는 무조건 올리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30대도 국민연금 내는 모든 분들은 그 다음 세대에 덤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12%를 올리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브레이크 이븐을 맞는 거고 따라서 3%의 보험료 인상 혹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4% 정도는 사실 그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이러한 어떤 정보가 잘 공개가 된다면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봐요. 원가는 내야죠. 자, 근데 그러면 여전히 1,700조라는 어마어마한 이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까 유 기자님께서 정부 재정 투입에 대한 말씀 길게 주셨는데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그 뒷단에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기금운용 수익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재정축의 위원이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88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평균 6%였습니다.
근데 최초에는 뭐 공자법, 공공기관 네. 자금관리법, 네, 책에 자세히 나온 내용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초기에 운용 수익률을 높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예. 뒷세대 사람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기금용 수익률 높이. 최초에는 채권 몰빵을 했고 네. 그다음에 주식 투자한 것도 얼마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6%를 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위험자산 한 55에서 60%, 안전자산 한 45에서 40% 이쯤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나 전통적인 6대4 포트폴리오인데. 네. 과거보다 훨씬 더 리스크를 많이 취하는 정답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했는데 네. 과거에 관리도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도 취하지 않았던 시절에 수익률보다 낮게 책정이 된 거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제시되고 있는 5.5%의 수익률이 네. 너무 낮게 제시되었다. 사실은 재정 추계에 따르면 5.5%도 정부가 그렇게 올리겠다는 올리겠다는 거고 현재는 4.5%로 4.5예요.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4.5라는 숫자 그러면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4.5라는 수치는 너무 낮고 5.5까지는 쉽게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포트폴리오 가면 5 플러스 알파 나옵니다. 그러니까 6대4 포트폴리오만 가도 5.5 네.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그 같이 운용업계에 있었던 사람이 그 정도가 맞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위험자산에서 수익률이랑 그 무위험자산 수익률을 결국 비율 비율로 합산하면 합산한 거니까. 네, 그냥 나오는 건데. 그게 4.5 나오는 게 말도 안 되죠. 네네. 근데 제 얘기는 약간만 더 위험자산을 취하면 아쉬운 데는 7대3 정도까지만 올리면 네. 그게 6%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 35년 동안 우리가 달성했던 연평균 6%가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는 최초의 3.15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는 기금용 수익률 6%가 어떻게 가능하냐 막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네. 그 뒤로 우리가 진짜로 지난 35년을 봤더니 아니 이미 6%를 했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의 기금 운용은 뭐 개선할 점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훨씬 더 개선되었고 훨씬 더 발전하였고 위험자산도 많이 취하고 이건 당연히 할 수 있겠네. 네. 그래서 기금 운용 수익률을 한 6%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국회의 연금특별개혁위원회 연금특위에서 그 기금운용 전문가 자문위원이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저고 한 명이 이제 다른 이제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희 둘에게 주어진 미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 목표를 좀 정해주시라. 근데 저희 둘이 서로 전혀 소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딱 까봤더니 둘 다 6%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6%가 되는 거는 그냥 과거 35년에 했던 것 정도는 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5.5, 6%는 당연히 달성 가능하다. 해야 하고. 그러면 3하고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도출된 숫자네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3은 원가만큼은 누구나 네. 내야지. 지금 그건 되게 20대는 설득력 있는 숫자인 그건 당연히 거고. 내야 되는 거고 지난 35년 동안 그렇게 막 후진적인 방법으로 투자하고 위험도 낮았는데 6% 했는데 앞으로 6%는 해야지 이겁니다. 네. 근데 그걸 해도 네. 고갈이 돼요. 왜? 아직 뭔가 모자라거든요. 아까 1700조 원 때문에. 그러니까 미적립 부채가 또 있고, 네. 그다음에 초기 단계 그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남은 거는 네. 이 1700조 원이라는 미적립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남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동해 유전이 빵 터지고 그게 네. 마침 1700조자 네. 땡큐죠. 근데 이제 뭐 그럼 합의가 된 겁니까? 연금에 넣자고? 노르웨이가 그랬잖아요. 노르웨이가 북해에 땅을 팠더니 어머나 세상에 유전이 뻥 터지더라.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 기자님 말씀하신 얘기로 돌아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재정 투입이 막 무조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정부 재정 투입도 어차피 세금이고 세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부분인 경제활동한 인구가 내는 거거든요. 보험료 올리나 재정 투입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안 올리면 좋잖아요. 재정 투입 안 해서 할 수 있으면 좋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걸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지나면은 기초연금으로는 100조씩 써야 되고 맞아요. 국민연금으로는 100 몇십 맞아요. 조씩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재정 투입을 안 하고 뭔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그럼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 투입 안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손 덜 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재정 투입 없이 기금 고갈이 없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너무 늦어서요? 네,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네네. 정말 안타깝게도 보험료 18% 올리면 되잖아요. 수익률 9%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뭐 가능하죠. 종이에서 뭐가 불가능합니까? 조합은 되는데 그럼요. 너무 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보험료 인상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기금 운용 수익률이라는 대단히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나면 재정 투입은 시점의 문제일 뿐 그냥 확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연금 개혁이 늦어진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 중에 아까 시작하실 때 제도파, 기금파가 있었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보시고 참여를 해보시니까 이제 본인도 연금은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논의는 이제 기금의 장기 지속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의 장기 지속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장기 지속시켰을 때 더 큰 효용이 있기 때문에 지속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는 보험료를 12%보다 더 내라 그러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보험료가 지금 한 18% 가까이 될 겁니다. 소득 대체율은 우리랑 비슷한데. 왜냐하면 일본의 개혁을 성공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일본 개혁이 실패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약간 뭐 당뇨병은 안 걸렸고 약간 뭐 이렇게 당화 혈색소가 올라갔다. 약간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증상이 왔다 이 정도 느낌인데 일본은 당뇨 걸리고 합병증 와서 발이 잘린 상태에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18%나 내고 연금 우리랑 똑같이 받고 재정 투입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 늦어지니까 앞서 생긴 부채가 너무 커져가지고 각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요. 1988년 도입됐지만 실제로 전 국민으로 확대된 거는 99년입니다. 25년짜리 연금이고 그 사이에 큰 개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혁을 제가 말씀드린 3.15의 형태의 개혁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미래 시나리오를 볼게요. 3.15로 개혁이 되면 기금은 GDP의 120% 수준으로 영속됩니다. GDP의 120%로 영속이 된다고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2,800조예요. 예, 와 미쳤네요. 그러니까 2,800조 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영속이 되면 기금이 있으니까 보험료도 지금 세대든 다음 세대는 12%만 내면 돼요. 지금 세대 정부든 다음 세대 정부든 매년 GDP 1%만 태우면 돼요. 기금운용 수익률은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습니다만 자본시장이라는 건 길게 보면 수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세대 간 형평성이라든가 지속 불가능성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겠네요. 네. 누구나 12%만 내고 누구나 소득 대체 40% 받고 근데 이 경우에도 그 연금 비수령하는 세대들이 커버되고 말고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치고 GDP의 1%를 어떻게 쓰느냐 약간 논의가 너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쭉 간다. 영원히 간다. 물론 이제 미래 불확실성은 있을 텐데 고쳐야죠. 근데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기금이 고갈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보험료를 그냥 7%만 낸다고 칠게요. 그러면 모자라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의 7%, 현재 가치로 150조예요. 대정이든 뭐든지 간에 150조를 태워야 되는데 안 되겠죠? 연금을 깎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금 주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연금을 그 시기가 못 되면은 받죠? 그러면 빈곤층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초연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남는 건 그거예요. 그 지속 가능성이 세대 간 형평성과 어느 정도 동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 100% 저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세대도 요만큼 기여를 하고 정부도 이만큼 기여를 하면 먼 미래 세대도 똑같은 유사한 정도의 보험료 기여와 유사한 정도의 정부가 기여가 있고 그게 지속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세대 간 형평성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인구 구조 악화는 기정사실이고 피크아웃은 올 거니까 그 상태에서 기금을 고갈시켜버리면 그래서 다 지금 탈한국 하려고 해요. 많은 2030 세대들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게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우리가 지금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향후에 인구 구조가 굉장히 악화될 건 뻔한 사실이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현재는 약간 피크를 지나긴 했지만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전성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전성기가 지금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감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재정은 계속 커졌고 그러니까 역할이 줄어든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세대들이 72년생까지를 우리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 다음에 갑자기 뭐 푹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만 60세가 돼서 연금 가입에서 이제 보험료를 내는 데에서 이탈을 이미 시작했고 이제 몇 년 지나면 다 이탈을 할 거거든요. 그때 되면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정부의 부담이나 보험료의 증가폭이나 이런 것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남아있을 때 보험료도 올려야 되는 거고 지금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재정 투입을 시작해야 미래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아까 그 당뇨병 비유 되게 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본처럼 당뇨병 걸리면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괴사가 일어나니까 팔다리가 잘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치료를 해야 되면 너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그래도 좀 건강할 때 맞아요. 하자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본의 개혁이 너무 늦었어요. 네. 너무 늦었고, 그러니까 제가 해치펀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 전후로 동일본 대지진 전후로 해가지고 일본에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개혁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없습니다. 너무 늦었고 젊은이들에겐 가혹하고 또 노인에게도 가혹한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100년 뒤에 기금 고갈되니까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지 못한 개혁이거든요. 근데 보험료는 우리보다 2배를 내고 우리랑 똑같이 받아가요. 왜? 미적립 부채가 너무 커질 때까지 인구구조 악화를 진짜 우리보다 먼저 겪었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인슐린 맞고 뭐 팔다리 자르고 안 하고 조금 음식 관리하고 운동 좀 하고 그러면 되는데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시점이 이제 간당간당해요. 왜냐하면 사실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86세대가 개혁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70년대, 80년대생 80만 명씩 태어났던 그 세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 시기에 무언가를 하면 아직은 엄청 괜찮은 대안이 남아있는데 그 폭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5년 뒤까지는 뻑뻑하지만 가능은 할지도 몰라요. 10년 지나면 그 잡조차 없어집니다. 뭔가 2030년대는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우울할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없이 2030년대가 오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세대 간 형평성은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요. 우리 같은, 이제 저도 이제 70년대 후반생이고 90년대 X세대고 그런데,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 세대도 어느 날 갑자기 부장님이 되어 있고 꼰대가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젊은 세대를 보면 사실 미안한 감정이 없지는 않거든요. 엄청 미안하죠. 네, 왜냐면 막차는 그래도 우리 세대는 탔거든요. 그럼요. 70년대생은 다 막차 탔죠. 정확히는 85년까지는 얼추 탔죠. 막차를 탔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눈앞에서 그게 놓쳤고 지금 이제 뭐 피디님 같은 세대가 부모보다 부를 덜 쌓을 첫 번째 세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입자, 국민들 사이에서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보험료 12%, 13% 올리는 거는 당위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 남는 거는 그거죠. 이번 세대 정부와 다음 세대 정부 사이에는 과연 형평성이라는 게 없어도 되는가? 국민들이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료 12%, 13%까지 올리는 게 당위라고 한다면 이번 세대 정부와 다음 세대 정부 사이에도 어떤 당연한 형평성 논리가 작동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한 5년, 10년 전에 개혁을 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됐지만 지나간 일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뭐합니까? 주어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정 투입 없이는 지속 가능성 달성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은 딱 2가지예요. 빨리 정부도 역할을 해서 이번 세대 가입자, 이번 세대 정부, 다음 세대 가입자, 다음 세대 정부가 똑같이 부담하고 똑같이 받아가는 구조를 만드느냐, 아니면 조금 그냥 기금 많이 있으니까 덮어놓고 있다가 다음 세대 가입자든 정부든 감당 못할 빚을 떠넘기느냐. 우린 그때 죽었을 거니까. None of my business. 오케이. 2가지 그러면요. 선택 중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단에서는 좀 연금제도의 역사나 구성이나 그 연금을 개혁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지켜왔고, 두 번째에서는 그거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공교롭게도 이제 선배 세대들의 그 희생으로 기금이 좀 쌓여 있고 그런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응용했을 때는 이제 지고지순한 그 국민연금의 존속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그 방법론까지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결국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연금개혁하는 정부나 또 결국은 정치 세력이라던가 뭐 이런 거가 될 텐데, 뭐 유 기자님은 또 이제 언론인이시니까 이런저런 취재도 나가시고 이제 출입처도 있으시고 그쪽 인맥이 상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3.12로 연금개혁은 소위 현 정치권에는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는 수준일까요? 아니면은 그걸 기반으로 어떤 활동을 더 많이 하면은 이게 좀 더 확산이 될까요?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제가 기억하기로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는 논의가 나온 게 뭐 사실상 뭐 저희 책이 나오면서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터부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 투입에 대한 논의가 아주 많이 확산되어 있진 않다, 정치권에. 다만 지난 그 국민연금 개혁과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결국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하는데 국민연금 개혁을 어쨌든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보험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 두 개로 아무리 모수 개혁을 해도 결국 기금 고갈은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써왔던 하나, 필요하지만 안 써왔던 하나, 그게 바로 재정이거든요. 그것도 5년 안에 안 쓰면은 영원히 못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공무원 연금처럼 지금 우리 돈 없으니까 정부에서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있는 저소득 국민들의 보험료를 국가가 뭐 전액은 다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을 견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험료 지원을 하고, 출산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고 이름으로써 재정이 들어오면 국민연금 재정은 굉장히 지금보다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아니 그 기금이 GDP의 120%고 책에서는 재정 투입이 3%면은 뭐 GDP의 거의 한 240%. 2.4배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금액으로는 이제 5천 몇백 조가 되는 건데, 그 정도의 기금을 계속해서 짱짱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나라의 미래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역시나 또 운영업계에 계셨으니까 블랙락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제가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블랙락이 운용하는 돈이 경 단위일 거예요. 근데 블랙락이 경 단위 운용한다고 뭔가 세상이 망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모인 돈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1100조라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나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만큼이나 온 거예요. 그렇죠. 연금이라는 큰 고객이 글로벌 시장에서 되게 큰, NPS가 굉장히 큰 고객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정도 되는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운용업계에서 우리를 아래로 안 보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요새 이제 밸류업 얘기 많이 하고, 국장은 답이 없다. 픽아웃. 픽아웃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국내의 자본시장이 조금은 선진화된 마중물을 한 건 또 국민연금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 개 위원회 중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하고 수탁자금 전문위원회 이런 걸 한 건데, 그게 하는 역할이 밸류업이에요. 좀 이상한 짓 하면 주주한테 화내라. 왜냐면 국민연금 주주니까. 근데 개인 한 주 들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사실은 대부분 기업의 일주주로서 배당 좀 제대로 해. 그렇게 합병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반대의 시각은 있기는 해요. 연금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연금을 통해 가지고 기업 체제를 너무 이제 소위 어쨌든, 핸들링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거버넌스가 정부에 대단히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기금 운영 거버넌스 하에서 이게 진짜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거냐, 아니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고 충분히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 커지는 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딱 하나죠.
100% 국장에 투자하는 경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역량은 뛰어넘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도 뭐 나스닥 3배 숏하는 걸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세계 무대에 나가면 그 정도 돈 가지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의 거버넌스라든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쩐주인 국민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성향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최초로 돈을 제대로 잃은 게 2008년입니다. 리만이 망했을 때. 그때 불과 0. 몇 프로 손실을 봤어요. 난리가 났죠. 딴 나라는 40%씩 손실을 봐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뒤집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 월급쟁인데 아니 이러나 저러나 난 똑같이 월급 받는데 미쳤습니까? 리스크를 취하게.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납득해 주는 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엮이면서 좀 고민해 볼 지점은 많지만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보자면 이제 아까 최초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정치권의 시각은 어떤가?